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출계약서의 이자 조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이자율은 소위 커머셜 이슈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끼어들 문제는 아니죠. 사실 이자율은 대출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출 조건이기 때문에 이미 협상 초기 단계인 텀시트 교환 단계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이자율이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당사자들은 서로 빠이빠이 하고 끝나게 되죠. 당사자들이 이자율을 비롯한 텀시트의 기본적인 조건의 합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을 위한 협상이 개시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이때부터라고 하겠습니다. 이자와 관련해서도 지급 이자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지급 방법, 지급 시기, 이자율의 조정과 관련한 사항 등 각종 기술적인 사항들이 계약서에 적절하게 기재되도록 하는 것은 해당 대출거래의 자문을 맡은 변호사의 몫입니다.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5% 이런 식으로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한 비율로 고정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출 기간 동안 이자율이 수시로 변하는 것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출 기간 동안에 이자율이 변하는 경우를 변동금리, floating rate라고 하는데요. 변동금리는 보통 기준금리 플러스 마진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변동금리에서 사용되는 기준금리는 현재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라이버, 유리버, 사이버 등등. 그런데 국제금융계약에서 특히 달러화 대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라이버입니다. 자, 변동금리의 구성요소 중 마진은 고정되어 있지만 기준금리는 계속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이자 기간별로 차주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변동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냥 이율하고 이자 지급 시기만 정하면 언제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기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텀시트를 합의하는 단계에서는 이자율은 라이버 플러스 마진 얼마 이 정도로 합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이제 마진을 2%라고 했다고 치면요. 그럼 이자율을 라이버 플러스 2%로 한다. 계약서에 이렇게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만 썼다가는 대주들은 원하는 시기에 이자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버 플러스 2%라고만 써서는 지급해야 하는 이자 금액이 정확히 계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라이버에 해당하는 수치가 과연 얼마인지 구체적인 수치로 확정이 되어야 사실은 차주에게 그 이자 기간에 차주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이자율이 나오는데요. 어느 특정 시점에 적용되어야 할 라이버의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수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으로 라이버를 확정하는 방법을 정해놓지 않으면 사실 이자율 확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대주들은 매우 힘들어질 수 있죠.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이 안 되는데 얼마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자면 당사자들이 텀시트에서 이율을 라이버 플러스 2%라고 합의하였다고 해서 계약서에다가 라이버 플러스 2%로 덜렁 써놓고 끝나면 안 됩니다.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이자율 확정에 필요한 일정한 기술적 사항들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어야지만 특정 이자 지급 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이자금의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결정의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바탕을 둔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동금리, 특히 라이벌을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은 오랜 기간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되어 온 일정한 거래 관행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이자 조항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 협상을 함에 있어서도
결국 그 협상의 여지는 이들 거래 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조항과 관련해서 제대로 협상을 하려면 결국 관행화된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행이 형성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제대로 된 계약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버에 근거한 변동금리 대출과 관련해서 유로 달러 시장에서 사용되어 온 정형적인 이자 조항들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굳이 유로 달러 시장에서의 정형적인 이자 조항을 살펴보는 이유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 대출의 경우 유로 달러 시장에서 형성되어 온 관행이 보편적인 관행으로 이미 자리매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또는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대출도 이러한 관행에 사실상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외화 대출 계약서의 경우에도 유로 달러 시장에서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대출 계약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유로 커런시란 어느 통화의 발행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에 그 통화 표시로 예치되어 있으며 그 통화 발행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차주에게 대여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화의 형태에 따라서 유로 달러, 유로 스털링, 유로 마르크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유로 달러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달러의 발행국은 미국이지요. 그러니까 유로 달러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은행, 예를 들면 이제 런던 은행 같은 거죠. 예, 그 미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은행에 달러로 예치되어 있고 그 달러를 미국의 거주자가 아닌 차주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그게 유로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유로 달러가 거래되는 시장이 유로 달러 마켓인 거고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라이버에 근거한 변동금리 대출과 관련하여 유로달러 시장에서 사용되는 정형적인 이자 조항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이 조항의 핵심은 여기 지금 볼드로 표시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the aggregate of LIBOR for that interest period and the margin. 그러니까 그 해당 이자 기간에 적용되는 라이버와 마진을 합친 것. 그게 이제 rate of interest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을 이렇게 라이버 플러스 마진으로만 정의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대주는 망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 계약서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라이버는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반영해서 정할 것이고 마진은 얼마인지 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이런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이런 메커니즘에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 및 계산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차주와 대주 간에 서로 자기 계산이 맞다고 우기면 이자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계약서에서 보면은 the rate of interest shall be the rate per annum conclusively determined by the agent to be라고 해서 conclusively determined by the agent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ggregate of LIBOR 플러스 마진이 얼마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에이전트입니다. 참고로 신디케이티드 론에서는 에이전트가 대주단을 대리해서 각종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도 지금 신디케이티드 론의 샘플이기 때문에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싱글 렌더 론이라 그러면은 conclusively determined by the lender라고 기재하게 되겠죠. 계약서에 이렇게 conclusively determined by the agent라고 되어 있으면 에이전트는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계산하고 그게 맞다고 우겨도 될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conclusively determined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쓸데없는 분쟁으로 이자 확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이전트의 판단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룰을 무시하고 잘못 계산한 경우라면 차주가
에이전트 및 대주단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법원에서는 당연히 바로잡아 주지요. 하지만 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차주 입장에서도 요거는 확실하게 에이전트가 틀렸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 아니면은 함부로 소송을 제기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차주가 쓸데없이 개겨서 시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이전트의 판단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계산한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차주에게 알려줘야 차주도 자기의 적용 이자율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The agent shall notify the borrower of each interest rate determined under this section 이라고 해서 매 이자 기간별로 에이전트는 이번 이자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얼마라는 것을 차주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변동금리 이자율이 라이보 플러스 마진으로 구성되는 것은 유로달러 시장에서 형성되어 온 독특한 대출 관행의 산물입니다. 초기 유로달러 마켓 대출의 경우 대주들은 차주에게 대출할 금액에 정확히 상응하는 금액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해서 이를 그대로 차주에게 대여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즉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매치드 펀딩에 의해 조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매치드 펀딩이라고 해서 대주의 자금 조달 기간까지 차주에 대한 대여 기간과 일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에 대출은행들은 대출 자금을 조달할 때 조달 금액은 차주에게 빌려주는 금액에 맞췄지만 자금 조달 기간은 차주의 이자 기간에 맞추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주에게 3천만 불을 대출하면서 만기는 3년 그리고 이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대주들은 일단 3천만 불을 6개월 기간으로 조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이자 기간 종료 시점에 다음 이자에 상응하는 새로운 차입을 합니다. 이렇게 매 이자 기간별로 조달하는 단기 차입을 통한 장기 대출이 유로달러 시장의 관행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대출은행들이 대출 자금을 이렇게 이자 기간별로 조달을 하다 보면 결국 대출 기간 동안에 대출은행의 조달 금리는 매 이자 기간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조달 금리가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대출은행은 일정한 고정 이윤을 확보하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 이자 기간별로 차주에 대한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 금리는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유로달러 시장에서는 은행 간 단기 신용대출은 주로 예금이라는 방법으로 행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은행이 이자 기간에 상응하는 단기 자금을 조달하고 싶다. 그럼 이 A은행은 다른 은행으로부터 이자 기간에 상당하는 정기예금을 예치받는 방법으로 했던 것이지요. 결국 이때 A가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가 이 A라는 대출은행의 조달금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라이버라는 것은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의 약자인데요. 런던 은행 간의 정기예금 예치에 대해 적용되는 예금 이자율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즉 예금을 하고자 하는 은행이 내가 예치할 경우에는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라고 부르는 예금 이자율이 곧 라이버인 것입니다. 이 경우 예금을 하는 은행이 실질적으로는 대주인 셈이니까 라이버는 곧 랜딩 레이트인 것이죠. 결국 은행 간의 정기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라이버가 자신의 조달 금리가 되는 것입니다. 라이버 플러스 마진이라는 변동금리는 The bank borrows short to lend long으로 표현되는 유로달러 시장에서의 관행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은행이 은행 간 예금이라는 방법으로 매 이자 기간별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이때 예금은행에게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라이버, 그게 곧 대출은행의 조달금리가 되는 것이죠. 대출은행의 조달금리인 라이버에 대출은행이 취하고자 하는 적정한 이윤을 얹은 것이 곧 차주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인 라이버 플러스 마진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은행은 마진 상당의 고정 이윤만 취하고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해는 모두 차주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차주에 대한 대출 이자는 해당 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리스크를 반영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변동금리 구성 요소 중 라이버는 대주의 조달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자 결정 시 반영해야 하는 차주의 위험성은 결국 마진 결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시기에 행해지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차주의 신용도 등 해당 대출과 관련된 재반 상황에 따라서 차주별로 적용되는 마진의 구체적인 수치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변동금리 이율을 라이버 플러스 마진으로 정하게 되면 변동금리 대출은 대주가 딱 마진 상당의 이윤만을 취하는 소위 네트 랜딩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할 때 이 마진은 상당히 박하게 결정됩니다. 보통 많아봐야 2, 3%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대출 이후에 대주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대주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물론 대주 입장에서는 대출 시점에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고 그래서 그 정보에 기반으로 각종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이후에 대출을 시행하는 게 옳긴 합니다만 아무리 인포음드 디시전을 하더라도 이건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각종 대비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시행된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대출에 수반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사실 대주가 이것까지 미리 내다보고 대출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실 대주가 이걸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대주의 조달금리 변동은 라이버를 통해 반영되므로 시장의 이자율 변동 리스크는 제로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자율 변동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세법 개정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거나 지급 준비율이 인상된다든가 하는 이유로 대주가 해당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대출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위험이 등장하면 대주가 이걸 감당하기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까지도 몽땅 차주에게 떠넘깁니다. 이처럼 대출 이후 후발적 사유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차주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대출계약서에는 보통 이일드 프로텍션이라는 조항을 둡니다. 이 이일드 프로텍션 조항에 따르면 텍스 리스크나 레귤레터리 리스크 등 어떤 위험이 현실화돼서 이게 대주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 증가에 상응하는 폭으로 마진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마진 조정은 대주와 차주의 합의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마진 조정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정 기간 내에 마진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차주는 프리페이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최소한 대주가 더 이상의 손해 없이 해당 대출에서 엑싯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이버, 즉 런던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트는 런던 은행 간의 예치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즉 예금을 하는 은행이 자기가 예치할 경우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라고 부르는 예금 이자율이 곧 라이버인 것입니다. 예금을 하는 은행이 실질적으로 대주인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버는 랜딩 레이트죠. 라이버하고 대치되는 개념으로 라이비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비드는 런던 인터뱅크 비드 레이트인데요. 이 라이비드는 예금을 유치하고자 하는 은행이 만일 우리은행에 예금을 하면 주겠다라고 부르는 예금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빌리는 쪽에서 내가 이 정도 줄 테니까 빌려달라고 코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이비드는 보통 borrowing rate라고 설명합니다. 라이버가 됐든 라이비드가 됐든 그 자체로서 어떤 특정 수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라이버의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반영해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버 확정 방법에 관하여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실제 적용한 이자율 확정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로달러 마켓에서 변동금리 대출은 초기에는 참조은행, 즉 레퍼런스 뱅크를 정한 후 그 참조은행이 런던의 주요 은행에 대해 이자 기간에 상응하는 정기액을 하는 경우에 받고자 하는 이자율을 라이버로 정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문구는 이렇게 레퍼런스 뱅크를 이용한 라이버 확정 시 통상 사용하는 표준적인 문헌입니다.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 정의조항에 따르면 특정 이자 기간에 적용되는 라이버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우선 각 레퍼런스 뱅크들은 각자가 런던의 메이저 뱅크의 US 달러 예금을 예치하는 경우에 받고자 하는 이자율을 에이전트에게 통보합니다. 에이전트는 이렇게 복수의 레퍼런스 뱅크들로부터 받은 이자율을 산술평균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해당 이자 기간에 적용되는 라이버가 됩니다. 이렇게 산술평균을 내는 과정에서 에이전트는 rounded up to the nearest 1/16th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16분의 1% 단위로 반올림을 해야 됩니다. 몇 개 은행들이 쿼트하는 이자율 평균을 이렇게 16분의 1%로 반올림을 해야 끝자리가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상 16분의 1로 반올림을 하라고 요구하는 관행이 성립된 것이고 그게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퍼런스 뱅크들이 이자율을 쿼트하는 그 예치 금액은 reference amount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됩니다. amount substantially equal to the reference amount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reference amount라는 건 사실상 outstanding loan amount를 말합니다. 예치 기간과 관련해서는 a term coextensive with that interest perio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oextensive는 동일한 시간에 걸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간의 길이도 동일하고 시기도 동일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해당 outstanding loan amount가 1,000만 불이고 이자 기간은 6개월이라고 전제합시다. 그렇게 되면 a term coextensive with that interest period라고 했으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이자 기간이라고 할 때 reference bank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1,000만 불을 예치하는 경우에 받고자 하는 interest rate를 쿼트하라는 얘기죠. 즉 1월 1일에 예치하는 6개월 정기예금 이자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 기간 단위로 펀딩하는 렌더 입장에서는 1월 1일자 6개월 정기예금 이자율이 곧 그 해당 기간,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렌더의 조달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이자율은 이자 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자 6개월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그런데 이 definition을 보시면 쿼트하는 시점을 approximately 11 a.m. London time on the second London banking day before the first day of that interest period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reference bank들이 실제로 쿼트하는 시점은 이자 기간 개시일보다 2영업일 이전의 날 11시에 쿼트하라는 것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휴일이 안 꼈다고 가정하면 전년도 12월 30일에 쿼트한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2월 30일과 사실은 이자 기간 개시일인 1월 1일간은 이 영업일간의 시차가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영업일간의 시차를 둔 것은
당시 런던 인터뱅킹 마켓에서 성립된 라이버 쿼트 관행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런던 인터뱅크 마켓에서는 특정일에 쿼트되는 라이버는 그로부터 이 영업일 이후에 예치하는 경우에 적용될 라이버인 것입니다. 즉 라이버가 적용되는 effective date는 이 영업일 이후이므로 이자 기간 개시일의 이 영업일 이전 오전 11시에 쿼트된 라이버를 적용해야 이자 기간 개시일에 예치되는 US 달러 데포지트 예금 금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는 런던 뱅킹 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런던의 영업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런던 인터뱅크 마켓에서 쿼트되는 이자율이니까 런던의 영업일인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에서 런던 뱅킹 데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뱅킹 데이라고만 했다가는 전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국제금융에서는 대출은행과 차주가 서로 국적이 다릅니다. 게다가 신디케이트 론의 경우에는 대주들의 국적이 다양하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관련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뱅킹 데이를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 뉴욕, 그리고 에이전트가 소재하는 국가, 그리고 차주가 소재하는 국가가 모두 영업일인 날을 뱅킹 데이로 정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단 차주와 에이전트 간의 송금이 이루어지려면 양쪽 국가가 다 영업일이어야 하므로 일단 에이전트와 차주는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로달러론이라 하더라도 결제는 뉴욕에는 에이전트 달러 어카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뉴욕도 영업을 하는 날이어야지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당사자들 간의 요구에 따라서는 다른 국가들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대출계약서에서 뱅킹데이는 이렇게 복수의 국가들이 영업을 하는, 동시에 영업을 하는 날로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라이버 데피니션에서는 뱅킹데이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런던 뱅킹데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라이버를 사용하는 변동금리 대출계약의 경우에 많은 계약 조항들의 내용은 이와 같은 실무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무 관행에 대한 이해 없이 계약서를 보면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인용된 이 샘플 랭귀지에서는 레퍼런스 뱅크가 그 데포짓을 하는 상대방은 Major Banks in the London Interbank Market이라고 기정하고 있는데요. 이 라이버 데피니션을 조금 바꿔서 그 오퍼리를 다르게 만들면 사실은 구체적인 라이벌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이 경우에 레퍼런스 뱅크가 대주이고요. 그 예금을 받는 상대방 오퍼리가 차주인 셈이거든요. 근데 이자율이라는 건 차주의 신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퍼런스 뱅크가 메이저 뱅크에 오퍼하지 않고 예를 들면 렌더에게 직접 오퍼한다 그러면은 요 이자율하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싱글 렌더 론의 경우에 렌더가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은행을 레퍼런스 뱅크로 정하고 오퍼리를 렌더 자신으로 정하면 렌더의 자금 조달 비용은 이렇게 정의된 라이버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디케이트 론의 경우에는 사실 각 은행의 조달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라이버를 어떻게 정의하더라도 그 계약서에서 정의한 라이버하고 각 은행들의 실제 조달 금리하고 100% 정확하게 일치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싱글 렌더 론이라고 하더라도 라이버의 오퍼리를 렌더 본인으로 해버리면 사실 공정성 내지는 투명성에 상당한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게다가 신디케이트 론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대주들의 조달 비용이 달라서 누구도 라이버와 조달금리, 실제 조달금리가 100%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차이는 불가피하게 받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는 스탠다드 랭귀지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퍼리를 Prime Banks in the London Interbank Market 또는 Major Banks in the London Interbank Market으로 하는 것이 거의 확립된 관행입니다. 어쨌든 초기 유로달러 마켓 시장에서의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그 대출에서 정의된 라이버는
랜더드의 조달금리하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일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금리에서 지금 차주가 지급해야 되는 그 이자의 이자율을 기준금리 플러스 마진으로 해버리는 경우에 마진은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랜더 입장에서는 자기의 실제 조달금리를 라이버보다 낮게 가져가야 그나마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랜더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펀딩 기법을 개발하면서 조달금리를 조금씩 낮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에 와서는 라이버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이라도 은행 간 예금을 통한 단기 자금으로 장기 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The idea that loans were being funded in the interbank deposit market became something of a fiction. 그러니까 인터뱅크 데포지트 마켓에서 변동금리 대출 자금을 조달한다는 그 아이디어는 이제는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우량은행들은 라이버 이하로 변동금리 대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이버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이버가 대주의 조달금리를 반영한다는 것은 대주와 차주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얘기이고요. 그 전자하에 성립된 각종 대출 관행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라이버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는 유로달러 마켓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로달러 마켓에서 관행은 대출 금액에 맞춰서 자금을 조달하는 매치드 펀딩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치드 펀딩이라 하더라도 대출 기간과 자금 조달 기간은 맞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자 기간이라는 단기에 맞춰서 차입을 한 후 장기 대출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자 기간별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대주의 조달 금리는 이자 기간별로 변할 수밖에 없지요. 은행은 그 이자 기간별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은행 간 예금을 통해서 무담보로 단기 자금을 조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간의 예금 금리, 즉 라이버가 결국은 은행의 조달 금리가 되었던 거죠. 이와 같이 적용 이자율을 라이버 플러스 마진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러한 대출을 마진 상당의 박한 이윤만 누리는 네트 펀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주들로서는 대출 이후 발생하는 각종 후발 사유로 인한 위험을 차주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각종 수익 보장 장치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이러한 수익 보장 장치들이 Yield Protection이라는 조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대주들의 자금 조달 방법이 굉장히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이라 하더라도 은행 간의 예치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버는 더 이상 대주들의 실제 조달 금리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라이버가 대주의 조달 금리라는 컨셉은 아직도 유효한 컨셉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제에 성립됐던 각종 대출 관행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